존경하는 평화대사 또 내외 귀빈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천복궁 천승교회의 단상에 섰습니다. 금년이 우리 민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3년 1개월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는 전쟁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분류하기를 이라크라든지 그런 지금 전쟁 중인 직전인 나라와 같은 1급으로 한국 상황을 분류하고 군대를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맺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금년을 맞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북 통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 지금 남한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 정권의 통일 정책은 또 대북 정책은 이전에 있었던 정권하고는 180도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보면 강대강이고 내적으로는 결국은 그것이 완전 단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직통성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더욱 더 강렬하게 장렬하게 자기들의 기본적인 노선을 그대로 견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북쪽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길들이기 작전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대단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분단 자체가 남북 간의 의지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역학 구조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 문제도 우리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역량이 합해지지 않고는 통일의 길을 추구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생애를 두고 남북 통일운동을 내적으로는 신앙운동을 주도해 오신 오늘 세계평화가정연합 또 국제승공연합에서부터 오늘 UPF 국제적인 통일평화운동의 조직까지를 창설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금년을 대단히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우리가 모르는 전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한민족의 도도하게 흘러온 역사의 배후에 소위 역사의 신이라고 할까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금년을 커다란 모멘텀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모멘텀은 2025이다. 그래서 그 2025를 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위로는 기도와 함께 내적으로는 준비운동을 국내외적으로 확산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당시에 총재님께서 전국의 그 도를 책임진 교구장들 가운데 50 미만의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선배들 몇 사람을 뽑아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도록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주어진 미션은 장차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미션이다. 그런 말씀을 받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북한 섭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머물면서 우리 박보희 총재님 같은 분이 이제 우리 총재님을 1971년에 도미하신 총재님을 잘 모셔서 세계화의 기반을
닦아놓으신 토대 위에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성화하실 때까지 제가 한 사람의 보좌관으로서 가장 측근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미국과 그리고 세계를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현장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본래 뉴욕에서 창실하신 UPF의 그 본부가 UN 빌딩이 있는 UN 플라자 앞에 있고, 그리고 또 테리타운과 워싱턴에 주요 본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세계적인 기반을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라. 그러셔서 저를 세계의장 겸 한국의장으로 임명을 하셔서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모든 우리 시스템이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귀빈 여러분들께 우리 조국의 그 현재와 그리고 걸어온 위상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크게 큰 그림으로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019년이 우리 캄캄한 일제하에 참 최초로 참 아주 국가를 독립을 외쳤던 그 온 민족이 초종교적으로 기미 독립선언 1919년에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한학자 총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참 한 부분입니다. 1919년에 김인현 3월 기독교의 민족주의자와 학생들이 세계 앞에 대항 독립만세를 울렸던 그날로 올해는 100주년을 맞게 되는 해이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통일 한국이 됨으로써 이 민족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염원하고 세계가 바라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그 꿈을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앞에 보여주는 우리 모든 통일가의 자랑스러운 축복 과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약 한 3만 명이 모인 우리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원단에 한 총재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인류들은 20세기가 대단히 참 희망과 그리고 평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세기에 열리던 2000년 영시 그날 그 시간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상징적으로 그 브로드웨이라고 바로 참 우리 뉴욕 호텔에서 몇 블럭 안 되는 거리입니다만 거기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몰려옵니다. 그 영시를 맞이하는 그 순간 또 하나의 그 밀레니움, 그 천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불꽃놀이와 함께 새로운 평화의 그런 봉화가 올려졌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전쟁과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지금 광복과 함께 찾아온 그 분단의 아픔이 전혀 가실 것 없이 계속 깊은 상처와 갈등과 투쟁과 싸움이 확대되어 온 지난해였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을 하고 곧 이어서 불과 20개월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곧바로 두 개의 체제가 남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북한은 곧바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이 1000만이 되었고 그리고 남북 간에 사실상 사상자가 전부 합하면 약 한 400만 가까이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6.25는 그 제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가장 크게 기억되는 월남전 사이에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코 6.25는 잊혀진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3년 1개월간의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남한을 서포트한 나라가 63개 국가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214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포시즌 호텔에서 미국의 여기 서울에 와 있는 모든 대사들을 초청을 하고 외교부의 사람들이 왔더만요.
이렇게 대사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기념일날은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에콰도르 대사가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가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콰도르에서 쌀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포니 자동차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6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1호 수출 국가가 에콰도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출했던 1967년에 포니 자동차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쪽을 지원했던 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63개 국가입니다. 참전 군인을 보냈던 16개 국가, 의료팀을 보냈던 6개 국가, 그 다음에 물자 지원 국가가 41개 국가입니다. 제가 중남미를 각 나라마다 수없이 다녔습니다만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 1,000불을 보내줬어요. 1,000불. 그때 1,000불이면 지금쯤은 얼마쯤 될까요? 환산을 해보면은 화폐 가치가 대단하겠죠. 그럴 정도로 마음이 모아진 이것은 세계대전이었습니다. 63개국이 남쪽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100만 대군이 북한을 지원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침을 했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만에 그 다음에 부산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7월 27일 날 북쪽에서 그 열병식을 거행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전성절 행사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 지금 다 중계가 그대로 되었는데 그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디에 있는가? 북한이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통치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번을 전부 다시 되돌려 보면서 분석적으로 그 2시간의 행사 속에 엄청나게 전해오는 또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요원합니다. Almost impossible drea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노래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북한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피해는 오늘 디펜스 버짓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방위하는 데 써야 할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은 25%를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남한이 쏟는 건 3.8%입니다. 미국은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25%의 불균형 예산으로 국방비에 쏟기 때문에 북한은 영원히 경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김씨 왕조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 외에 민생은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국방비가 계속 지금 우리 남한도 약 한 57조인데 향후에 이것이 그대로 가게 되면은 약 한 2,000조까지를 남북이 동시에 쏟아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국력의 낭비입니다. 동시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는 정말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의 팽창과 더불어서 미국이 세우고 있는 강력한 정책은 소위 그 인도 태평양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쿼드라 그래요. 쿼드란 말은 네 나라를 상징하는 넘버 4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인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코드에 한국이 들어오라, 베트남이 들어오라, 뉴질랜드가 들어오라. 그래서 쿼드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방어전선인데 그 방어전선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중국과 적대적 입장에만 설 수 없는 그런 동시에 또 중국을 방어해야 하는 두 가지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신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모든 나라가 다 그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 한국의 그 비전은 정말 요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오늘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되면이라고 하는 그 가상하에 통일 조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서울대학의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그 희망적인 비전을 먼저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의 강연을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인구수는 약 한 8천만인 가까이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이제 외국 노동자들의 수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다문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우리의 인구를 채워나가는 또 하나의 방안을 찾을 길이 다문화가 답이라는 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GDP 대비 국방비의 지출이 2050년까지 약 한 2,000조를 절감하는 효과가 오게 됩니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에 국민소득은 86,000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86,000불은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되면은 2040년 가면은 G4, 전 세계에서 넘버 4 4번이나 5번째의 강국이 될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 국토의 사이즈는 대개 유럽의 3개 나라와 비교합니다. 국토의 사이즈는 영국만 할 겁니다. 영국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경제력은 독일 수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력은 프랑스 정도의 국방력이 되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북쪽에 우리 그 평화회관을 세계 평화회관을 총재님께서 건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미래의 남북 대화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화자동차를 준공을 했죠. 그때 이제 저는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게 되면은 이미 북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군사력이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가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에 G2 국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영토를 확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통일의 길로 달려가 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가 한국에 이제 참 그동안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귀국하고 봐서 지금 한국을 이해하느라고 여기저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스로드 행사를 하면서 전국을 아주 많이 순회를 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여기 이선교사님이 저와 같이 미국에서 이제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원 하고 선교 활동을 이제 이분이 기독교 쪽이고 저는 통일교 쪽이고 그러면서 같이 해왔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르고 있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원자폭탄 실험을 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식도 하나도 움직이고 비상벨 사이렌도 안 울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성 17호인가를 쏠 때는요, 미국에서는 전국 비상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착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그런 적 있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전성전 행사에 그 화성 18호를 보여주더만요. 그 화성 18호가 약 한 15,000km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평양에서 미국의 어느 도시든지 어디든지 다 타겟이 되는 거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아주 혁신적으로 변한 대표적인 두 나라가 한국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저 이광효 수상이 저 중미에 있는 아주 지금도 가난한 나라, 국민소득 1,000불밖에 안 되는, 1,000불도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을 시범 삼아서 어떻게 그 나라가 발전하는가까지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한국은 지금 2019년에 이미 소위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3050 클럽이라는 말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입니다. 적어도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고 인구 5천만 이상이 되어야 강대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주 묘하게도 2차 대전 때에 연합국과 주축국으로 싸웠던 영미불 1독 2가 맨 처음에 인구 5천만 그리고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한국이 2019년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세계의 7대 넘버 7 국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잘 사는 큰 나라 있죠. 소련이나 중국이나 있지만 3만 불이 안 냅니다. 지금 우리는 4만 5천 불 정도 소득으로 통계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1,300불입니다. 개인 국민 소득은 28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총 생산액수로 남북한의 경제를 비교하자면 50대 1이 넘어갑니다. 58대 1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is over.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갈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오늘의 넘버 2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로부터 국민소득 63불,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1962년도에 국민소득이 87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늘의 아주 급진적인, 개혁적인, 혁명적인 대전환의 모멘텀을 가져왔는가, 무엇이 그 요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역사를 전망해 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한국은 전체 국력으로 볼 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역 규모, 우리 무역 규모는 6위입니다. 6위. 그리고 세계 국가 경쟁력 지수는 6위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5위.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입니다. 북한은 군사력 순위가 28위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환경, 한국의 교육, 그리고 한국의 혁신, 특별히 혁신 순위가 6년 동안 1위입니다. 1위. 한국의 각 분야에서의 혁신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일종의 이노베이션, 혁신 국가로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전부 교과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국 누가 건설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세 분의 지도자를 꼽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들이 만든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오늘의 조국이 3050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더십에 함께 더불어 땀과 눈물을 흘렸던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설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65세 이상은 전부 대한노인회 회원입니다. 1천만 노인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원로회 회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보릿고개로부터 오늘의 선진한국까지 우리 한국의 근대 현대사를 전부 참여해온 참여자들입니다. 1964년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때의 독일의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수상을 찾아갔어요. 에르하르트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꾸러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독일로 갈 수 있는 직행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포공항에 누가 독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수상이 지시를 해가지고 일본까지 달리던 델타 항공 비행기를 김포에 스탑바이 하도록 했습니다. 김포에 내려서 김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일행을 싣고 가라. 근데 거기서 또 바로 갈 수가 없어. 항공사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몇 군데를 걸려서 28시간이 돼서 독일을 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독일 가면 한 12시간이면 갑니다. 그게 우리 조국의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중남미의 여러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보여주는 1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한국에 1960년대 남바색한 가나와 똑같이 가난했던 나라에서부터 오늘의 혁신 한국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놔. 유튜브에 찾았어요.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눈물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우리 간호원 언니들이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시신 닦아주는 일. 독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담보로,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산업화의 초석을 닦은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 초에 71년도인가요? 정일권 총리 때 그 파라과이 대통령이 와갔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졸업하고. 그러니 당신들은 땅도 넓고 초지도 많으니까 내가 농업이민으로 보내겠다. 좀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민의 문이 열려서 근 200만 명이 해외로 계속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라과이의 국민 소득이 500불이었습니다. 대단히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파라과이는 500불에서 700불, 1000불 미만입니다. 대한민국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무엇이,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국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50대, 60대 이상의 보릿고개로부터 오늘에까지를 함께 정의로 살아왔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지도자에 대한 공과 과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큰 세 가지 유산 가운데 넘버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러분, 한미 방위 조약은 한 장짜리의 사인 시트입니다. 전부 6개 조항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말은 본래 그 자체가 방위 조약은 서로 두 나라가 대등한 국력일 때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니까. 여러분, 1953년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감히 미국하고 군사력으로 비교가 됩니까? 방위조약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승만의 개인적인 외교력과 섭외, 그리고 개인적인 네트워크, 당시의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주요 보직에 있는 군 정부 관계자들을 거의 아주 그냥 때를 쓰고 그 프렌드십, 때로는 그냥 우정과 때로는 협박도 하면서 받아낸 이 한 장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국 가운데 어느 나라든지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에 자동 개입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큰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이승만은 그 철학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관철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산 아래 지금까지 지켜진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군대를 파송하려고 하면 의회의 조건을 거쳐야 돼요. 의회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상호 방위 조약은 그 의회의 통과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대통령하에 지휘명령이 통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유엔군이 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엔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가 상임 5개국 이사 제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전범입니다. 이건 국제적 전범이에요.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에서 전쟁을 스탑하라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러시아를 전범 국가라 했는데도
유엔군을 동원을 못합니다. 동원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6.25 때에는 소련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정치적 배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이 참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에치신 라인에 의해서 한국은 방위선 밖으로 밀려났던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쿠에서 한국에 참전을 하도록 도와준 빌그램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의로운 분들이 비하인드에서 하나님의 참 음성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경제를 도입한 겁니다. 시장경제. 그것이 오늘의 우리 조국의 참 자유시장경제의 그 기반과 참 기틀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성립,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언론 자유의 기초를 세워놓았던 토대 위에 사실 이승만을 더 연구에 들어가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후대에 경제개발로 갔던 그 초반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70년 만에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소위 와싱턴 선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핵심은 핵방위조약입니다. 유사시에 북이 핵공격으로 나오는 경우에 북한의 정권을 종말을 만들겠다. 그리고 핵을 방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금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핵이 없지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그런 발언도 했잖아요. 한국은 6개월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이 있다고 공공연히 국제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 남한에 미군이 26,000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키나와에 37,000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여기 주한 미군 사령관은 포스타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 더 많이 있는 군 사령관은 포스타가 아닙니다. 지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군 유엔군 사령관에.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다중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괌에 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 전함이 얼마 전에 부산항에 입국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겉으로 쇼를 하지만은 절대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굴러가는 계란 하나까지 24시간 워칭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자세가 취해지면 선제 공격은 이쪽에서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전쟁은 우리 조국 땅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참 놀라운 오늘 우리 조국의 산업화의 기초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 유명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여러분, 훈센이 38년 수상을 하다가 정권을 잡다가 이번에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훈센 당이 저희들이 선거 참관인으로 갔거든요.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435명이 왔는데 저희 UPF에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37개국에서 12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선거 참관인으로서 선거 전 과정을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UN 대표해서 참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자회견까지를 잘했습니다. 저도 가기 전에는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캄보디아 역사를 좀 둘러보고 그 킬링 필드를 분석해 보니까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인구의 800만 가운데 공산주의 정권이 폴포트가 들어서면서 300만 명이 2만여 군데에서 잔혹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천국인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가진 자, 지식인, 그리고 문화인, 글을 아는 사람, 안경 낀 사람, 심지어 손바닥에 하얀 사람, 어린이 할 것 없이 유태인의 홀로코스트 사건은 저리 가랍니다. 거기에서 훈센은 저항을 하고
베트남에 피난을 갔다가 베트남에서 혁명군처럼 다시 독립군을 만들어서 진입을 해서 32세 약관의 나이에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로서는 당연히 1999년까지 내전으로 혼란을 많이 겪던 때에 지도자로서 강력한 독재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민주화니 뭐니 동시에 끌려갔었으면 지금도 내전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CPP라는 그 당이 훈센 당인데요, 125석 가운데 120석을 확보했어요. 이번에 제7차 선거였습니다. 1993년도부터 5년마다 선거하는데, 요 전에는 제6차에서는 125석 가운데 125석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독재 아닌가 하고 이번에 저는 이제 예의 봤거든요. 그런데 한 선거 지역을 제가 3군데를 갔습니다. 아침 6시, 아침 낮 10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마감할 때, 그리고 개표 현장, 그걸 다 우리가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투표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사진하고 인적사항이 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오는 사람은 그거 확인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이죠. 이렇게 전부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명 투표로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투표 끝난 다음에 투표율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투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100% 투표, 100% 창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참석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르니까. 참 이번에 한 3시간 반 정도 그 수상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한국을 흠모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와 깊은 관계를 하면서 5차례나 우리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캄보디아에서 서밋을 열면서 정말 그렇게 정중하게 국빈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심지어 제가 갔는데도 여러 대통령들이 한 10명이 왔거든요. 참 아주 예상을 빗나가게도 저를 1호차로 했더라고요. 1호차로.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이 제가 가는 차 다 뒤로 따라왔어요. 에스코트 할 때 그냥 앞에 길을 다 베끼고. 그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직을, 그 다음에 저희 조직의 대표자인 한 총재님, 문 총재님을 예우하는 그 국가의 그 프로토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년 김대중 정부에서의 그 IT, 인터넷 전자정부의 구축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견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죠. 대통령이 용인술이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과기처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벌써 다가올 미래의 통신세계를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네트워크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속망을 다 깔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4배입니다. 일본의 8배예요. 미국은요, 지금도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은 고사하고. 그래서 핸드폰이 안 돼요. 저 사막지대 가면은. 한국이 54.3%입니다. 미국이 13.1%예요. 이 초고속망 보급률이. 일본이 6.3%, 영국이 0.8%입니다. 이 OECD 통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파라과이 대통령하고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보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오면은 차를 공급을 하거든요. 잠실에 롯데에서 행사를 하다가 광화문 오는데 지하철 타는데 잠실에 그 지하철 타는 데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냥 몇백 미터 같잖아요.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이, 차 탔는데 그 지하 몇백 미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기가 쾌적하고 차가 깨끗하고, 뉴욕은요 지하철을 무서워서 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나고 막 그 차가 달리는데 귀를 막아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빈 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는데, 대낮인데도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게 예외 없이 전부 핸드폰을 다 봐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제일 좋은 게 의사 만나고 싶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 목사님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박수로 동의합시다.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저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어찌됐든 남북관계를 열어보려고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다 역대 책임자가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늘의 조국의 기초가 닦아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련은 전 세계가 현재도 27곳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이 최근에 벌어진 나라가 니제르라고 아프리카거든요. 저희하고 잘 가까운 나라고, 그 나라 그 대통령, 지금 바줌 대통령이라고 지금 감금되어 있는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거기 가셨을 때 아예 그냥 대통령이 레드 카펫을 까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수상이 우리 행사에 몇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얀 옷 입고 눈만 보이는 그 옷 입는 무슬림 지도자 있죠. 그분이 그 나라의 그 라핀이라고 수상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안전한 곳에 현재 피신해 있어요. 이게 서아프리카 군사동맹체가 있는데 그 경제공동체인데 군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부 군사력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군부 쿠데타가 빨리 대통령을 다시 원대복귀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런 지금 전운으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와그너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소위 그 스파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키나파소하고 말리라고 하는 그 혁명의 벨트를 지금 점점 잠식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은 소련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저 전쟁 중에도 소위 다시금 냉전을 참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터 위에 오늘 우리 조국이 가야 할 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외적으로는 발전하지만 내적으로 많은 분열과 갈등이 남남 사이에도,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 늘 주말에 지금 부딪히는 두 세력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갈등의 현주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은 끊임없는 도발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심지어 가상화폐를 정말 머리도 좋아요. 그냥 남의 가상화폐를 가져와서라도 오늘 지금 북쪽의 지속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통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꿈입니까? 그냥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꿈이 꾸어지는 것이지, 꿈을 꾸고자 하지 않으면 그 꿈이 꿀 수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 준비가 국제적 역량과 국내적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국제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미일, 한일미, 북중러, 이게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참 북중러, 북한을 중심한 중국과 러시아, 남쪽을 중심한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이 나라들 가운데 우리의 통일을 원하고 지원할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외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쟁이 약 한 14,500회 정도 있었던 걸로 크고 작은 전쟁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99%는 누구하고 벌어졌냐면 접경국가하고 되어 있어요. 접경국가. 그러니까 접경국가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원정에서 전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여러분 전력의 50% 이상이 중국과 경계 지점의 국경선 부근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휴전선 일대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가장 가까운 국가이면서도 내적으로는 가장 경계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내용입니다만 김정은의 부친이죠. 김정일 북쪽의 최고 책임자가 공공연하게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라도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왜? 중국 때문에. 그런 얘기를 김정일이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미국이 결정적인 우리의 우방인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3년 1개월 동안에 유엔군이 편성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투입됐던 유엔군 전체가 21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180만 명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군이 180만 명입니다. 미군만 해도 사망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민간인까지 해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는 그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 우리 쉐라톤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를 참배를 갑니다. 거기에 가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이름 모를 사람들이 무명용사의 묘소로 수천 명이, 10,000명도 되죠. 넘어 묘비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미국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방위조약의 우산, 그리고 6.25 때에 도움이 없었으면, 얼마 전에 더글러스 맥카더 장군의 기념관이 있더만요, 인천에. 거기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맥카더 장군의 전적이 자세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더만요. 더글러스 맥카더는 나이 70의 극동군 사령관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확률이라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참모들이. 그러나 맥카더는 깊이 기도하면서 북한을 허리를 자르지 않고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많은 참모들이 군산으로 가면 안전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5,000분의 1. 전함 261대에 7만 5천 명의 병력을 데리고 상륙하는 작전입니다. 잘못하면 전함과 7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심볼인 그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전함에서 맥카더가 남긴 몇 마디가 언제나 참 제 가슴에 울리게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 전함에서 인천을 향해 가면서 한 소리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비전과 희망을 잃어버릴 때에 늙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졌던 평화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잊지 않았다. 지금 70노객이지만은 그래서 나는 영원히 늙지 않는다. 그 신념으로 살아왔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정말 몇 사람 죽지 않고 작전함으로 9월 15일 날 내려서 9월 28일 날 13일 2주 후에 서울을 수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북진해서 여러분 10월 14일 날 흥남 감옥을 헤이그 장군이 육군 대위로서 흥남 작전에 성공을 해서 오늘 문 총재님이 무사히 거기서 나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학자 총재님은 아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5살 때 내려오셨습니다. 마침 삼촌이 참 국군 그 의무관으로서 장교였기 때문에 집차를 구할 수가 있어서 벌써 미리 정보를 알고 한강 다리가 폭파되기 직전에 한강 다리를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한 다음에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의 자리에서 하늘이 유엔군을 보내 어떻게 보면 참 인류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할 두 어른을 구해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주역이 미국이고 그 주역과 더불어 함께 싸웠던 분들이 유엔군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전쟁 군대와 물자와 의료를 보내주었던 이 63개국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박보희 총재님에게 어르신께서 제가 하와이에 그때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6.25 전쟁 60주년 때입니다. 야, 그때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의 용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나이가 이제 80, 90이 돼가니까. 자, 그분들을 위로하는 우리 위로 사절단을 보내야 되겠다. 리트렌저스를 전부 각 전쟁 6.25 16개국 참전국 더 나아가 22개 의료 서포트한 나라까지 포함해서 다 순회 공연을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만 불을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하와이에서. 그래서 이제 박 총재님 그리고 손대호 박사 이런 분들이 참 우리 리트레니얼스와 더불어 유엔 참전군 그 성전연합회라고 그러니까 6.25 전쟁을 성전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철성 참 총재를 당시에 성전연합회 회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삼성 장군이 이선민 장군이 지금 성전연합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손 박사님과 함께 전 세계 22개국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메고 지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우리가 가족을 전부 초청했거든요. 그 손자 손녀 데리고 전부 무료로 전부 리트레니얼스 공연을 초청을 했죠. 워싱턴에서는 케네디 센터에서 했습니다. 한 2,0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아주 만장의 상황을 그때 그 박 총재님이 정말로 인사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오늘의 조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눈물로 감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울어요. 내가 흘렸던 피가, 내가 흘렸던 땀이 오늘의 한국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원히 지한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도 그리고 우리 그 국무장관도 두 분 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은 굉장히 아주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통일을 향해 가기 위한 원근의 작전이 국제적인 역량과 국내적인 작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한 분 기여자가 오늘 적어도 이 냉전의 벽을 깬 위대한 지도자가 소련의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해체를 하기 전에 1년 전에 총재님 만나셨잖아요. 만나가지고 레닌 동상을 흘라.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이제 포기하라 그거죠. 그러면서 한 3,000여 명의 소련의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라. 자본주의를 배우고 자유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혁명이 벌어졌을 때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독 건국 40주년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개방과 개혁하지 않는 자는 역사의 벌을 받는다. 본인이 스스로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치면서 개방과 개혁의 선두에 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냉전을 국제적으로 종식을 하면서 한국의 통일의 분위기로 장착할 수 있는 원거리에서의 참 서미적 공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참 한남동을 그 내외가 방문을 해서 본인들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렸던 사진이 지금도 한남동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 양반은 숙명적으로 한국의 통일, 한국을 위해서 정말 기여해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의 이마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여기 대한민국 지도 저 만주 땅까지 저 장춘까지 이분은 숙명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야 할 분으로 태어나서 천상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야 생각이 들어갑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저희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두 분이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입니다.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육성으로 우리 총재님 양이분에게 감사했던 그 냉전 종식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워싱턴 타임에 대한 증언을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그 다음에 마가레트 대처 수상입니다. It isn't always easy.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t isn't easy now. But of this we can be sure. While the Washington Times is alive and well, conservative views will never be drowned out. 문 총재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만드셨던 워싱턴 타임즈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사실 여러분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코리안이 그것도 종교인이 신문사를 창간을 하시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타임즈 재단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비즈니스 관점이라면 10번 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르신의 유지를 살려서 저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뼈를 깎아가면서 오늘 이 신문사를 유지해오고 있고, 지금도 매주 두 번째 주에 every Tuesday,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워싱턴 브리프라고 하는 이 줌으로 웨비너로 전 세계 앞에 중계를 하면서 계속 한반도 문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 불러서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2년 가까이 한 주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워싱턴 타임즈의 이 워싱턴 브리프 이 준비위원회가 우리 타임즈 재단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싱크탱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싱크탱크가 한국의 세계일보라든지 천주평화연합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이 한국의 통일운동하고 연계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을 때 사실은 아무런 우리 기반이 없어요, 워싱턴에. 그럴 때마다 아예 한 30-40페이지 정도의 특집을 타블로이드로 만들어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대통령을 환영하도록 국가를 아주 그냥 움직이는 그런 워싱턴의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10,000명의 미국을 움직이는 탑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매일 아침 신문이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신문들은 다 아주 쓰레기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타임만큼은 자기가 아주 매일 정독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워싱턴 타임이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전역 50개 주의 3,000여 개의 일간지들이 워싱턴 타임즈의 그 보도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발행 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곧바로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뜻을 두고 1982년도에 타임즈를 창설하신 문선명 총재님의 그 해안, 그 깊으신 경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모든 세계적인 기반을 한국으로 가져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한국의 지금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엔부터 경신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엔 경신 운동을 우리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대 상임이사의 거부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행동에 대한 무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안보리에서 2차례 통과했지만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난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개혁을 위한 한학자 문선명 총재님의 그 노력이 유엔에 제안한 내용들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유엔의 위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고는 지금 유엔을 제대로 갱신하지 않고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좀 문 총재님이 아벨 유엔으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을 해서 공식적으로 유엔을 돕는 그런 외곽 조직으로 지금까지 세계적인 확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국가 아젠다로 원래 UPF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5 유엔 사무국의 유치입니다. 지금 유엔의 사무국이 본부가 여러분 뉴욕에 아시다시피 있고, 그 다음에 그 3개가 아프리카의 케냐,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 그리고 스위스의 비엔나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60%가 있는 아세아의 유엔의 분소, 사무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라고 하면 분단에 가장 첨예한 한반도가 가장 적절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감대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그 제너럴 어셈블리 의장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저를 제출해서 가능하면 내년 9월 회의에는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동시에 총재님께서 생애를 두고 추진해 오셨던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라든지 베링해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5마일에 참 유엔의 평화 공원을 제안하는 그런 안도 저희들의 프로포저로서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1981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에서 주장하신 이 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230km죠. 또 하나 큰 프로젝트이 월드 피스킹 앤 브리지 터널이라고요. 지금 그 러시아와
그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를 잇는, 그러면 완전히 동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87km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섬이 2개가 있으니까 공사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브릿지로 계획을 했지만 브릿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그래서 터널로 지금 구체적인 구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극단에 어프로치하는 캐나다 쪽과 러시아 쪽의 도로가 3,000km거든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참 말하자면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반드시 필요로 한 그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문 총재님께서 2005년도 9월달 UPF를 창설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베링 해협의 터널 앤드 킹 브리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요. 현장 답사도 하고. 그 총재님 계실 때 아예 경비행기로 아예 바로 베링 해협 근처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참 기공식과 같은 그런 의식을, 성질을 정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계는 하나가 되겠죠. 한번 국내적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명의 통일준비 국민위원 평화대사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저희 전 조직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평화대사 위촉 세미나가 앞으로 많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각각이 한 분 한 분이 평화대사가 되셔서 정말 내가 통일의 운동에 선봉에 서겠다, 나의 분야에서, 내 영역에서, 내 조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통일의 그 분위기와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한학자 총재님은 참 당신으로서도 마지막 생에 좀 해야 할 최후의 과제라는 생각을 하시고, 참 이 통일운동에 전력을 다하자, 그런 말씀을 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2025년을 비전으로 놓고 세계 평화를 위한 월드 서밋, 특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이 행사를 계속 우리 한국에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유수한 그런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고, 또 지난해에는 85명의 전현직 정상들이 그 스피치를 하는 대단한 국제적인 서밋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선언을 참 우리가 채택하기도 하고, 또 157개 남북 공동 수교국가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훈센 수상이라든지 또 반기문 총장, 전 총장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고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NGO로서 UPF는 지금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그런 운세를 한국으로 불러오는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싱크탱크를 운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브리프와 연계해서 한국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로 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적어도 한국에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NGO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통일그룹입니다. 그건 뭐 자타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용산 주변에 있는 여러 VIP들도 뵙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한결같이 참 북쪽에 총재님이 닦아놓으신 그 기반이 정말 그대로 잘 상속이 되어서 조국을 돕는 그런 공적인 기반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에셋입니다. 에셋, 국가적인 자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종단이나 어느 무슨 교파에 속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 통일준비 국민위원 100만 명을 모으는데 적어도 평화대사급이거든요. 평화대사, 한 달에 10,000원씩 CMS로 제출하는 사람, 그러면 한 달에 100억 정도가 모아집니다. 적어도 한 달에 100억 정도는 통일기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자원해서. 이제 벌써 한 2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100만 명까지 가열차게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북한에 또 얼마 전에 참 우리 안에 아주 훌륭한 그 강원대학교 그 삼림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은 지금도 민둥산이에요. 우리 옛날에 식목일 때 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이제 요새 나무 안 심죠.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야단이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민둥산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의 평화나무 심기 운동, 커피 2잔이면 나무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다시 우리가 함께 전개해 나가자.
그래서 북한은 양면 작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그 체제, 북한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동시에 조건 없이 사랑을 퍼부어줘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밥을 줘서 배를 부르게 하면 가슴에 품었던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평화자동차를 만드시고, 지금 평화자동차도 다 북한 정부에 넘겨주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이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인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잘 발전시켜서 나라에 주어라. 조건 없이 뭐 돈 한 푼 받지 않고 주고 나니까 우리가 경영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경영사장을 또 보내줬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박상권 회장 같은 경우 가면 VIP죠. 뭐 창설자니까. 참 박보희 총재님, 우리 박상권 회장, 정말 이런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박상권 회장 같은 경우는 무려 300번을 오가면서, 여러분 북한에 한번 가면 갈 때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제가 가니까요, 저는 철학과 출신이라고 김일성 대학 철학과 출신 3명이 저 앞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그랬던 참 우리 내부의 지도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공장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한 20가지 이상 될 겁니다. 버스까지. 이스라엘이 핵을 무장하려고 할 때 다 반대했으면 미국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한 700만 밖에 안 돼요. 거기에 1억 5천의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공격을 아랍이 총연합하면 그건 이스라엘 부실 수 있죠. 핵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방위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려고 하니 미국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듣고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 주변의 나라가 보니까 핵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시리아 같은 데 선제 공격을 했어요. 공격하지 마라. 아니야. 내 방위는 내가 지켜야 된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마지막 나오는 그 박물관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크게 Never Again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는 강대국의 침략을 안 당한다. 다시는 남의 식민지가 안 된다.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보면요, 그 처참하게 죽은 자들의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게,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지나오면요 가슴에 피가 끓게 돼 있어요. 그거 우리도 그런 거, 그 전쟁 기념관이 우리 한국 보면 너무 평이해요. 거기에 전쟁 기념관에 우리 젊은 애들이 한번 견학을 갔다 오면은 그냥 애국심이 아주 차고 넘쳐서 나 해병대 갈래, 나 그냥 제일 강한 전투병에 갈래,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연출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7살이면 남자 여자나 다 군대 가거든요. 북한도 17살이면 다 군대 가 7년간씩. 뭐 남쪽은 뭐 이건 완전히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참 우리 조국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은 정말로 강력한 정신무장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 이 자동차가 나오고, 지금 다 북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전부 여러분 메이드 인 평화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광고도, 북한은 공산주의국가에 광고가 없거든요. 든든하고 맵시 있는 자동차, 평화자동차. 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참 자기 당선에 가장 기여했던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당연히 워싱턴 타임을 중심으로 한 창설자 총재님 양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총재님이 야, 그런 데는 나는 안 가니까 신문사 사장인 대표 네가 가라. 그래서 이제 주동문 회장이 갔는데, 누가 VIP입니까? 옆에 VIP가 옆에서 사진 찍습니까? 가운데 찍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림이 알죠? 오른쪽에는 부통령 딕 체이니 부부,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 부시 대통령 부부입니다. 가운데 우리 잘생긴 미남자가 문선명 총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동문 회장이 우리 어르신을 대표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가겠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통일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동서동이 통일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단박 정치적인 협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 교류부터,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경제교류를 시작해야 됩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좋은 자원, 약 6천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의 기술력과 남쪽의 차고 넘치는 경제력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한 10년 안에 북한을 중진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획경제로. 왜냐하면 북한은 국토가 모든 게 다 국가 소유잖아요. 길이든 건축이든 건설이든 국가가 주도해서 10년 안에 국가를 완전히 탈바꿈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기술과 그 다음에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통일로 가고 마지막 가는 게 정치적인 통일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국가 2체제에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1국가 2체제, 완코리아해서 북한과 남한이 다른 정부를 가지고 각각의 체제로 과정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엔 1국가 1체제에서 자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공산화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할 것인가는 뭘로 결정합니까? 통일 방법은 민주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에 여러분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에요. 동독 출신이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히 참 독일을 철의 여인으로 통치를 잘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제3단계인 이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국민 사상 무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오늘 통일교회만이 통일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위 북한의 주체 사상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이념적 대안을 우리만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론과 원리강론, 그리고 통일사상 요강이라고 하는 기본 3서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할 때 그 성균관대학이 완전히 붉은 깃발을 올리고 아예 그냥 아주 적화 통일 전진기지가 됐거든요. 3,000명의 운동권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론에 밀리니까 마지막 운동권 학생 대표가 나와더니 자기들을 꾸짖으면서 여러분들 동지들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적을 알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다 하면서 책을 3권을 보여줘요. 우리 원리연구회 학생들한테 이론적으로 뒤지니까 그 세 책이 뭐냐니까 원리강론, 통일사상, 성공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무기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 천원궁이 여러분 저 천정궁에서부터 정말 참 남북통일의 염원이요 그 이상과 그 꿈이 고이 간직된 지휘본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중앙청으로 지금 계획하고 경륜하신 것입니다. 그 비전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1951년 저 평양에서부터 다리 부러진 제자 한 사람을 끌고 자전거에 싣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1월 27일 그 추운 겨울날 부산에 도착해서 얼기설기 범대골 뒷산에 지은 바로 이 토담집에서 이 통일운동이 출발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조국의 마지막 국경은 여러분 아까 제가 문화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홍일시 총장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선악평화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홍 총장님은 마지막 당신의 전 재산을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한 푼도 안 남기게 대놓고 전 재산을 소위 그분이 평소에 주장을 해오던 문화영토재단에 맡겼습니다. 문화영토재단. 지금도 계속 집필을 하고 계죠. 얼마 전에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문화영토. 이 앞으로는 영토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토는 22만 평방킬로미터 안 되거든요. 적어도 세계의 G2, G1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고 다음 세기를 이끌어 나갈 평화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 영토가 무슨 지리적으로 확보해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영토입니다. 경제적인 영토입니다. 그리고 도덕 철학적인 영토입니다. 적어도 과거 고구려 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고구려 땅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다 합하면 약 5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오늘 남북한 합하면 22만이거든요. 적어도 2배 반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적어도 강대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장춘까지 오른쪽 블라디보스토크 넘어서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의 고토였던 고구려 땅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미 그쪽에 우리 지금 파송 나가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있고, 과거의 독립운동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 지금 남북한으로 갈라졌던 이 제한된 국토만큼은 우리가 아주 확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구려 고토까지 회복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해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걸 보십시오. 중국이 G2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국력, 미국의 자원과 미국의 정책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총재님은 생전에 계실 때 국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팽창을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참 한반도의 팽창과 한반도의 확장, 그리고 가장 한국의 통일을 싫어할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죠. 접경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국제적인 역량과 국내적으로도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대단히 강경 정책으로 완전히 대화를 끊으면서 길들이기 작전으로 나가는데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년 정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는 교류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방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다 칼과 창을 내려놓고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서 함께 농사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얼굴이 같고 언어가 같고, 지금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얼마 전에 제가 경상도에 가서 어머니가 김일성 대학 교수고 아버지가 국방대학원 소련의 출신인 아주 엘리트 북한 교사하다가 내려와 있는 분이 우리 행사에 참석을 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강연을 듣고 아예 오늘부터 나는 가정연합의 아주 식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가 왔는데 북에서 온 유명한 몇 명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하면 다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제 우리 천성교회로 데려오겠습니다. 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연을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큰딸을 데리고 나오다가 결국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 딸만 얘기하면 1분도 안 돼서 눈물이 나요.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거쳐서 캄보디아를 거쳐가지고 왔어요. 7개월 동안에. 그 왔던 과정을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깐 마이크를 주었더니 아코디안 선생인데 노래하지 말고 당신 간증부터 하라고 한 5분을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산가족이 멀리 전쟁 때문에 이산가족도 있지만 오늘 3만 5천 명의 남쪽에 와 있는 이들이 피가 맺히게 아픈 가족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통일의 전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참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일본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10,000명 이상을 전부 통일 강사 교육을 지금 진성배 원장을 중심으로 시켜가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8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800명 가운데 2명이 10분씩 시범 강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이 여성이 거기에 놀려버렸어요. 남편이 9년 전에 성화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일본 엄마가 10분 통일을 위한 열정 어린 강의를 하는데 일본말 아니야 한국말로 거기에 나는 북에서 내려와서 뭐 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감동해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니겠다. 우리 아코디안 하라고 엔터테인먼트로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통일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는 8천만, 적어도 인구는 영국 정도가 됩니다.
국토의 크기가, 그리고 우리의 국방력은 프랑스를 능가할 것이고 우리의 국력은 독일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는 한국인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신통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또 하나의 참 말하자면 비진리의 사상에 입각한 그 신통일을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참 본연의 참된 이상과 평화 통일의 신종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저희는 신통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통일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핏줄로,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가 세계 앞에 자랑하는 통일조국으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정신문명의 선두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제3이스라엘로 택하신 섭리의 결산이요 귀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각 종단들을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불교의 스님도 만나고 또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종단 대표도 만나고 이단이든 3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제3 장소에서 함께 만나자. 그래서 여기서도 10만 명, 저기서도 10만 명. 저는 강의 끝나고 지금 어떤 불교 종단의 종단장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만나면 그분한테도 1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금방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평화대사가 되시고 그 100만 명 통일 준비 국민의원 평화대사에 되어서 우리 조국 통일의 정말 마지막 되는 그날 저 평양에서 능라도에서 군사 퍼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통일의 광장으로 우리 남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손을 잡고 함께 통일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이 통일의 전사가 되고 통일의 전령자가 되고 통일의 일꾼이 되어서 최후의 마지막 그 백두산 산상봉에 참 하늘나라 깃발을 꽂을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시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웃에서 이 사상과 이념과 뜻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